이번 시계는 400페이지입니다. 제6절 부동산의 물권 변동이네요. 동산의 물권 변동이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동산의 물권 변동.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산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원인은 법률 행위, 즉 당사자의 거래 행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바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이 동산 물권 변동이 거래 행위인 당사자의 거래 행위, 법률 행위에 의해서 일어날 때는 반드시 인도라는 형식을 갖추게 하고 있죠. 그래야 동산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우리 민법의 188조 이하에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여기에 법률 행위요. 이 법률 행위는 결국은 동산 물권 변동, 물권의 변동이니까 물권 행위를 의미합니다. 부동산에서 똑같아요. 부동산의 물권 변동도 요 행위란 것은 부동산 물권 변동을 초래하기 위한 행위니까 물권 행위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인도라는 것은 의미가 뭘까? 요게 이제 동산 물권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네. 그죠? 인도, 물건을 점유 이전, 이것이 바로 인도죠. 점유를 이전하는 것이 인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점유 이전의 형태는 유형. 여기는 우리 민법의 188조 이하에서요, 4가지를 두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4가지. 현실적으로 점유 이전한 현실의 인도. 이게 손에서 손으로 인도하는 거죠. 뭐 장수 인도라고 하기도 해요. 장수 인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손에서 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또 간이 인도도 있어요. 이것은 이미 양수인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일 때요. 이미 양수인이 점유 중일 때, 물건을 지배하고 있을 때, 뭐 예컨대 임차인이 살 때 말이죠. 임차인이 당의 목적을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임대인인 소유자한테 야, 이거 내가 살게 이렇게 해서 그래 사라 이렇게 해버리면, 그래 인정할게 이렇게 해버리면 인도된 걸로 간주한다는 거죠. 간이 인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점유 개정이라는 인도가 있어요. 점유 개정의 인도란 것은 양도인이요, 당의 소유권을 양수인한테 넘겨주고도 계속 그 동산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수인한테 다시 되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 따라서 양도인이 계속 점유하여 사용하는 거죠. 계속 점유 중일 때요. 이때도 역시 인도를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죠. 양도인이 양수인한테 인도했다가 그 다음에 빌려 사용하기 위해서 빌려와서 점유하고 있다. 계속, 그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점유 개정에. 그 다음에 당에 양도하는 목적물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 반환 청구권을 양도 이전함으로써,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물건을 인도해 준 걸로 간주하는 건데, 이것은 지금 현재 그 당의 동산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당의 소유자인 양도인이 제3자가 점유하는 그 물건을 양수인한테 팔 때, 이때 이 양도인이 제3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 물건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내가 양수인한테 넘겨주면 물건, 동산을 인도해 준 걸로 간주해 주는 거죠. 이건 제3자가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죠. 그죠? 이런 특징들이 있는 4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 중에요, 여기 현실 인도가 가장 기본적인 현실적 인도, 이게 기본 인도죠. 이게 기본입니다. 인도의 가장 기본된 모습이 이거고요. 나머지 여기에 있는 간이 인도, 점유 개정, 목적물 반환 청구의 양도는 사실상 물건, 즉 동산 자체는 움직이는 게 없어요. 동산 자체가 거래되는 건 아니에요. 오로지 뭐예요? 머릿속에서 물건이 가고 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걸 뭐라 하냐? 관념적 인도라 그래요. 요 세 가지는 관념적 인도. 머릿속에서 물건, 동산이 움직였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주해 주는 거죠. 간주. 그죠? 간주해 주는 제도예요. 그 중에 가장 불완전한 내용이 뭐냐? 점유 계정이죠. 점유 계정은 양도인이 그냥 계속 점유하고 있으니까 외형상으로 보면 물건 자체가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양도인이 그냥 소유자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소유자 소유권이 넘어갔는지 안 갔는지를 알 길이 잘 없어요. 그죠? 여기 가장 불완전한 형태예요. 점유 계정.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중에 말입니다. 점유 계정이라는 인도 방법은 양수인이 당의 목적물을 한번 손에 타지도 안 하고 말이죠. 소유권 가져갔다는 이게 외관상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죠? 이거는 양도인과 양수인 둘이 합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가장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점유 계정에서는요, 점유 계정에 의한 선의 취득의 적용을 인정하잖아요.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점유 계정에 의하여 선의 취득 인정하지를 않겠다. 이렇게 아예 정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점유 계정에 의해서 동산을 이중으로 양도한 경우요. 그러면 양수인이 두 사람 이상이 되겠죠? 두 사람 이상의 양수인 중 누가 그러면 소유자냐? 이렇게 되겠죠. 여기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알아두셔야 돼. 여기는 점유 계정에 의해서 동산을 이중 양도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두 사람 이상의 양수인은 당의 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도인이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인 양도인이. 이럴 때는 둘 이상의 양수인 중에 먼저 그 동산을 현실적으로 인도받아가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먼저 선 현실의 인도를 갖추는 자, 이 사람이 소유권자가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동산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우리 법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먼저 그 동산을 먼저 가져가라. 그러면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요 점유 계정에 관한 요 두 가지 특징들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결국은 법률 행위에 의한 동산 양도의 경우는 인도라는 형식을 갖춰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걸 뭐예요? 우리는 형식주의라고 하죠. 성립 요건주의라고도 한다 그죠?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법률 규정에 의한 동산 물권 변동은 인도라는 형식을 요하지 않죠. 법률 규정에, 그것은 개별 규정에 뒀어요. 행위 이외의 규정에 의해서 동산 물권을 인정할 때는, 물권을 변동시킨다라고 할 때는 여기는 인도라는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죠. 바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바로 동산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03페이지 가보시죠. 403페이지 가면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이 있어요. 선의취득. 그렇죠? 이 선의취득 제도를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선의취득 의미가 뭘까 하면 양도인이 무권리자, 소유권이 없는 양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양도인과 거래한 양수인은 일정한 요건, 법에서 정해져 있는 요건이죠. 그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선의취득이에요. 예컨대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의 자전거를, 갑소유 자전거입니다. 갑소유 자전거를 만약에 을이라는 친구가 밥을 한 끼 사고 말이죠. 임차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 자전거를 받았어요. 임차인.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사용 중에 만약에 말이죠.
이 병이라는 의뢰 친구가 야, 자전거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팔아버렸어요. 이렇게 매매 계약을 해서. 그래서 돈을 5만 원 받고 병한테 이렇게 팔아버렸습니다. 이렇게 자전거를 넘겨줘버렸어요. 이렇게 인도했죠. 인도. 그래서 이때 병이요 샀다 이 말이죠. 자, 이때 소유권도 없는 이 사람으로부터 매수했을 때 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요게 취득한다는 것이 뭐냐? 선의취득이라는 거예요. 요 선의취득에 의해서 요건을 갖추면 이 병이 소유권 취득을 허용한다. 이게 뭐냐? 바로 선의취득에 의하여 취득을 허용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 사람을 우리는 뭐라 하냐? 이 사람을 양도인이라고 해요. 여기에 병을 뭐라 그래요? 양수인이라고 그래요. 그죠? 매매 계약했으니까 이 양도 계약이에요. 양도를 통해서 소유권을 가져왔어요. 그죠? 매매를 통해서. 자, 이런 경우에 이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양도인은 무권리자죠. 무권리자부터 매수했는데 이 양수인이 소유권자가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허용한다, 즉 선의취득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면 진짜 소유자인 갑이 버리죠. 이 사람 소유권 상실해버리죠. 이게 소멸된단 말이에요. 상실, 소유권 상실돼요. 그런데 이 갑이라는 사람은 뭐예요? 진정한 권리자죠. 진정한 소유자예요. 진정한 소유자 갑은요 소유권 상실해버려요. 뭘 통해서? 그래요. 선의취득 때문에 이 사람이 희생된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권리자가. 이게 가장 특징이에요. 선의취득을 인정해버리면 진짜 권리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권리도 없는 사람으로부터 산 사람이 권리를 취득해버려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게 선의취득은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권리자가, 진정한 권리자, 진정한 소유자가 자기의 소유권을 희생되기 때문에 그 요건은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해야겠죠? 아무 때나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 철저한 요건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기에 선의취득의 요건은 다음과 같이 4가지의 요건을 엄격하게 다 갖추을 때만 선의취득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대상물은, 즉 선의취득의 대상 목적물은 부동산은 절대로 안 됩니다. 동산에 한합니다. 그리고 이 동산은요 점유를 공시방법으로 하는 동산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등기나 등록이 되는 동산은 선의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등기 등록에 의한 동산은 선의취득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동산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거래가 가능한 물건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거래가 가능한 물건 동산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요 금제물죠. 금제물 이런 것들은 선의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자, 동산에 한한다. 그리고 점유로 공시한 동산이어야 한다. 두 번째요. 양도인이라는 사람은, 즉 파는 사람이죠. 양도인이라는 사람은 권리가 없는 사람으로서 팔아야 되고 무권리자. 그리고 점유하면서 그 물건을 점유하다가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양도인은 무권리자로서 점유 중에 있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사는 사람이요. 양수인이죠. 양수인에게는요. 이 무권리자와 양도 양수할 때 평온하고 공연하며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는 이런 상태에서 양도인으로부터 그 점유를 인도받아야 합니다. 점유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점유는요. 평온한 점유, 공연한 점유, 선의의 점유, 무과실 점유를 하여야 합니다. 평온한 점유란 것은 강제로 빼앗아 오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공연한 점유란 것은 몰래 암암리에
그 점유를 취득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선이 무과실한 것은 무권리자라는 사실, 양도인이 양도 당시에 무권리라는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 없는 상태로 점유를 이어받아야 한다 이거죠. 이게 바로 점유 이전 아니겠습니까? 점유 이전. 이전을 받았어야 한다. 여기서 점유 개정은 제외다 이 말이죠. 점유 개정에서는 선의 취득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점유에서 이렇게 점유가 와야 돼요. 그 다음에요. 이렇게 양수행이 되는데 그러면 양도 양수했으니까 두 사람 사이는 거래행위를 해야 되죠. 거래행위. 이 거래행위는요. 반드시 양도인이 무권리자란 외에는요. 무권리자란 사유 외에는 그 외에는 유효한 법률행위로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효한 법률행위 자체는요. 권리를 승계하여 취득하는 모습으로 거래해야 돼요. 그래서 거래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승계 취득으로 거래했어야 된다. 이때요.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기 때문에 무효인 사유가 있거나 취소가 되어버리든가 해제가 된다든가 등 이렇게 되어버리면 선의 취득을 못합니다. 이런 사유가 다 없어야 돼요. 그리고 승계 취득해야 되니까 이 승계 취득은 어떤 승계 취득이냐? 반드시 특정 승계 취득이어야 돼요. 특정 승계 취득. 그러니까 포괄 승계는 여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상속 같은 거죠. 상속에 의해서는 선의 취득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이렇게. 자, 이런 제한된 내용 범위 안에서만 이런 영역이요. 이런 영역에서만 선의 취득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엄격하게 이렇게. 이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돼. 이 요건 중에 어느 한 개라도 없으면 안 돼요. 이때 평온이나 공연한 선의 점유는 다 추정합니다. 일단 추정합니다. 이것은 추정. 이 점유는 추정해요. 그러나 무과실 점유는 추정하지가 않습니다. 이건 추정 안 하니까 이것은 스스로 입증해야 됩니다. 누가? 양수인이요. 이 양수인 스스로가 요게 무과실 점유란 사실은 이거는 입증을 해야 합니다. 요게 양수인 스스로 입증해야 되는 게 무과실 점유예요. 요거. 나머지 평온한 점유, 공연한 점유, 선의 점유는 우리 민법에서요. 추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일단 양수인이 점유하고 있으면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로 점유했구나 라고 추정하고요. 다만 무과실 점유라는 것은 양수인 스스로가 증명해야 됩니다. 입증 책임은 양수인한테 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모두 갖추어지면 효과로서 선의 취득, 즉 동산의 소유권이나 질권을 선의 취득하는데 선의 취득은요. 선의 취득은 원시 취득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요. 이 요건을 모두 갖추면 동산의 소유권을 선의 취득으로서의 원시 취득, 동산의 질권을 원시 취득인 선의 취득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이럴 때는 이 권리에 대해서는 취득할 수 있도록 법이 보호하니까 부당이득이 아니죠. 부당이득이 아니니까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래 되겠죠. 이렇게. 이게 바로 선의 취득의 요건이고 효과입니다. 이게 효과겠죠. 요건을 갖추었으니까 이러한 효과가 부여되어집니다. 우리 민법에서요. 그러니까 선의 취득 제도도 우리 민법상에 만들어 놓은 강행 규정이죠.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 자, 이런 내용이다. 근데 만약에 이 동산이 여기에요. 선의 취득의 대상인 동산이 도품이거나 유실물, 절취 강취된 도품이거나 아니면 그 주인이 잃어버린 물건, 유실물일 때 그 유실물을 선의 취득했다라고 하면 이때는요. 다음과 같은 원리가 또 적용돼요. 자, 선의 취득의 대상이었던 동산이 도품이거나 유실물인 경우, 도품이라는 것은
절취강취를 말합니다. 절취강취. 이러한 물건이거나 유실물, 잃어버린 물건이죠. 이런 물건에 대하여 선의취득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때 이때는 진정한 권리자한테요. 진정한 권리자에게 선의취득한 사람한테요. 선의취득자한테 당해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물건의 반환 청구권을 인정해 줍니다. 이렇게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선의취득자한테. 어떤 거예요? 도품, 유실물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면 그 물건. 그러면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선의취득자한테 야, 그 물건 내 거다. 내가 도둑맞은 물건이다. 내가 강도당한 물건이다. 내가 잃어버린 물건이었거든. 그래 돌려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반환 청구를 있는데요. 요 반환 청구는 아무 때나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요? 도품, 즉 도난당한 날로부터, 즉 절취강취된 날로부터, 유실물 잃어버린 날로부터, 그 날로부터 2년 내만 행사할 수 있도록 했어요. 제척기간이죠. 2년 내만 그 물건 돌려주세요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자, 다만 이때요. 이 선의취득자는 그러면 만약에 말이죠. 이럴 수 있잖아요. 이 선의취득자가 선의취득하게 된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만약 이럴 수 있죠. 공개시장에서 매수했다. 공개시장에서 매수하여 선취했다. 공개시장에서 매수해서 선취되겠다. 또 경매를 통해서 매수하여 선취했다. 경매에서. 또는 동종 상품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선취했다.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그러한 선의취득자라면 이때는요. 자, 2년 내에 반환 청구하면 선의취득한 그 동산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돌려줬을 때 이 선의취득자는 이 사람들한테 매수했잖아요. 매수했으니까 뭐예요? 대금을 지급했겠죠. 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금 지급했을 거란 말이에요. 대금. 이 대금은 이 사람한테요. 변상해달라. 이 대가를. 대가 변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우리 법이 또 이렇게 인정해줘요. 선의취득자에게 대가 변상 청구를 진정한 권리자, 즉 물건을 반환 청구하는 진정한 권리자한테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정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진정한 권리자는 야, 그 물건 내 거다. 도둑맞은 물건이다. 돌려줘 라고 할 수 있는 대신에 그 상대방 선의취득자는요. 야,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영역에서 내가 샀거든요. 그러니까 대금은 돌려주세요. 그 대가는 돌려주세요. 라고 변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때 변상 청구권은 순수한 청구권입니다. 물건을 돌려주고 나서도 대가 주세요라고 청구해도 된다는 거죠. 이거는 순수한 청구권이기 때문에 이렇게요. 자, 이런 관계가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칙으로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진정한 권리자한테도 권리주고 또 선의취득자도 이러한 요건, 공개시장에서 매수하여 선의취득했거나 경매에서 선의취득했거나 상인을 통해서 거래해서 선의취득한 경우라면 그 대가는 변상을 받을 수 있다. 권리로서, 그죠? 이렇게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같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43페이지부터 우리 교재요 407페이지까지 제가 지금 설명했잖아요. 이 내용을 여러분 그림을 제가 그려놓고 설명했는 거, 이 내용을 가지고요 교과서를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칠판에 정리했는 내용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여기 썼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 풀 때 여기에 있는 핵심적인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그러니까 꼭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물건의 동산 물건의 변동
그중에 선의취득을 참 중요합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08페이지 가면 물권의 소멸입니다. 물권의 소멸 원인은 일단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겠죠. 절대적 소멸 원인과 상대 소멸 원인인데 이 중에서도 절대적 소멸 원인을 정리하는 겁니다. 따라서요. 물권은 물건을 대상으로 지배하는 거니까 원칙적으로 그 물건이 멸실되어 없어져 버리면 당연히 물건도 소멸해야겠죠. 따라서 물건이 여기에 소멸하는 원인은요. 절대적 소멸 원인입니다. 절대적 소멸 원인. 첫 번째, 물건이 멸실되는 거죠. 물건이 이 세상에 없어져 버리면 멸실이라는 것은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럼 당연히 물건도 소멸해야겠죠. 다만 우리가 뒤에서 보지만 예외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저당권, 질권이나 저당권의 경우는 가치 변형물이 존재하면 이 물건이 멸실되는 대신에 그 물건의 가치 변형물로서 권리가 발생하게 해서 설정자들이 권리를 취득했다면 그 담보권자인 질권자나 저당권자는 그 질권 저당권이 물건의 가치 변형물인 권리 위에 그대로 존속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냐? 물상대위성이라고 하죠. 물상대위성에 의해서 인정되는 물상대위권, 이것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는 그래요. 질권이나 저당권이 물건이 멸실되었더라도 그대로 존속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외입니다. 인정되는 경우, 물상대위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절대적 소멸설에 의해서요. 절대적 소멸설, 우리 판례와 통설이죠. 이거에 의하면 당해 소멸시효 대상이 된 물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해버립니다. 그럼 여기에 절대적으로 소멸되는 물권이 어떤 거냐 하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인 용익물권이 하나죠. 용익물권. 이것이 이제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그죠? 절대적으로. 따라서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 물권은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물권자가 스스로 물권을 포기하는 거죠. 이때 포기는 단독행위죠. 의사표시 한계로 하는 단독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물권의 포기행위에는 단독행위는 물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도 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도 있죠. 예컨대 물권의 포기 중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제한물권자가 포기하는 경우죠. 제한물권을 포기할 때는 제한물권을 설정해 준 그 상대방 소유자한테 나 제한물권 포기하겠습니다. 지상권자가 포기한다. 지역권자가 포기한다. 전세권자가 포기한다. 저당권자, 질권자 뭐 이런 사람들, 유치권자 등이 포기한다라고 할 때는 그 소유자한테 해야 되죠.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제한물권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이런 이야기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뭐냐? 점유권자가 점유권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포기하는 거죠. 이것은요, 상대방이 없습니다. 그냥 점유를 안 하면 되죠. 소유자가 소유물을 버려버리면 되죠. 누구한테 할 필요 없죠. 그래서 이것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도 역시 정리를 이렇게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혼동입니다. 혼동.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 혼동입니다. 혼동이는 뭐냐면 대립하는 물건이 대립하는 물건, 대립한 두 개 이상의 물건입니다. 두 개 이상의 물건이 동일인에게 귀속. 물권의 혼동이니까요. 물권 소멸 사유. 이건 다만 이 혼동이라는 제도는 물건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에도 적용돼요. 채권에도 적용됩니다. 여기에도 적용된다. 물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립되는 그러한 지위나 권리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면 그러면 대립되니까 어느 한 개는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개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바로 혼동이라고 그래요. 혼동. 양립할 수 없는 대립하는 물권 또는 채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할 때 혼동의 결과로서 필요 없는 그 물권이나 채권은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권, 채권의 공통된 소멸 사유이기도 합니다. 혼동.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물권을 보는 거니까 여기서 보면 양립할 수 없는 대립되는 물권이 동일인에게 두 개 이상의 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면 혼동이라는 결과가 발생하는데 이때 모습은 뭐냐?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동일에게 귀속하거나 제한 물권과 제한 물권이 동일에게 귀속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두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죠. 이럴 때 제한 물권이 소멸합니다. 이때는 제한 물권, 필요 없는 제한 물권이 소멸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점유권에는 혼동이 적용이 안 되네, 그죠? 그러니까 소유권과 제한 물권 관계니까, 그렇죠? 따라서 여기는 첫 번째, 점유권은 혼동이 적용되지 않는다. 혼동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점유권은 언제나 병존한다. 병존 가능하다.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점유권 외에도요, 광업권도 여기 들어가요. 광업권도 똑같이 혼동이 적용되지 않는다. 언제나 병존한다. 이렇게 되죠. 조심해야겠다. 그러면 도대체 자, 여기에 지상권자가 지상권의 대상인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 지상권 소멸한다는 거죠.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대상인 승역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소멸한다는 거죠. 전세권자가 전세권의 목적인 부동산 소유권 취득하면 소멸한다는 거죠. 질권 저당권자도 마찬가지다. 그죠? 이렇게. 여기는요, 제한물권이 제한물권에 혼동이 일어난다 하는 것은 뭐냐? 대표적인 예를 들면 예컨대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에 저당권이나 제한물권을 이렇게 설정했는데 이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저당권자가 취득해버리면 이때는 저당권이 필요 없죠. 지상권, 전세권으로 존재하면 되죠. 따라서 여기는 저당권이 소멸한다 이런 이야기네요. 저당권이 소멸한다. 이게 혼동입니다. 자, 이런 결과가 바로 결국은 제한물권을 소멸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만 혼동시키지 않고 병존시켜야 할 예외가 있습니다. 혼동의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혼동의 예외를 어떨 때 인정시키냐 하면 이걸 병존시키는 거죠. 결과가요, 병존한다는 건데 어떨 때냐면 이 혼동 때문에 제3자에게 이익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제3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라는 이런 결과가 생길 때 병존시킵니다. 혼동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자, 이게 어떤 경우냐? 예를 들면 한 두 가지 정도만 예를 들어보죠. 여기에 보면 이익이 생기거나 불이익이 생기면 병존시킨다 그랬어요. 이렇게. 예컨대 갑의 토지에 여기에 을이 지상권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지상권 위에 돈이 필요하니까 병이라는 사람한테 을이 돈을 빌려 쓰고 여기다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지상권 위에다가.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있는 지상권자가 당의 토지 소유권을요, 이렇게 양도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두 번째 양도 받았습니다. 소유권 양도했죠. 그래서 을이란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버렸어요. 그럼 뭐냐? 요 현상이 바로 양도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하게 되면 지상권과
소유권에 뭐가 발생해요? 혼동의 요건을 갖춰요. 그럼 이때는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지상권이 소멸하게 되죠. 근데 이 지상권은 뭐냐? 바로 저당권, 즉 제3자 병의 저당권의 목적인 권리죠. 그런데 지상권을 소멸시켜버리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있는 제3자 병의 저당권이 소멸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예요. 결과 초래. 이 말은 뭐예요? 제3자한테 뭐가 생긴다? 불이익이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이 불이익을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생겨야 돼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저당권을 존속시켜야 되려고 그러면 존속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혼동을 안 시키게 해야죠. 그럼 뭐예요? 지상권도 그대로 둬야 한다. 소유권자이면서 지상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저당권이 보호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혼동의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불이익 때문에. 그 다음에 이익에 의해서 혼동의 예외를 인정하는 거 한번 볼까요? 갑의 소유 건물이에요. 여기에 1번 저당권자가 있고요. 여기에 을. 그 다음에 또 돈이 필요하니까 이 사람은 갑은요. 2번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병한테 돈을 빌렸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말입니다. 여기에 1번 저당권자 을이 이 건물이 마음에 드니까 소유권을 양도받았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1번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때 우리는 여기에 1번 저당권자가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니까 이 저당권이 어떻게 돼요? 여기에 혼동의 문제가 생겼죠. 혼동. 그럼 혼동에 대해서 1번 저당권자가 소멸될 운명이 생겼다. 그죠? 이걸 소멸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 있는 2번 저당권자는 순위 승진, 저당권이 순위 승진의 원칙에 의해서 2번 저당권자에게 1번 순위로 승진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죠? 결과적으로 병에게 이익이 생기죠. 2번으로 들어갔는데 1번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뭐예요? 이 이익을 발생시키지 않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혼동을 발생시키지 않고 저당권을 존속시켜야 된다. 이 말이죠. 소유권 취득하더라도. 이게 예외죠. 이렇게. 이런 예외를 판단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예외 현상을. 그죠? 여러분이 이것을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도 이런 내용, 사례를 여러 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혼동에서도 당의 물권이 절대적으로 소멸하기도 한다. 다만 이 혼동의 원인이 됐던 사유가 원인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거나 해제되다든가 또는 무효인 사유가 있다면 그는 혼동에서 소멸되었던 그 물권은 원상 복귀해야 되죠. 원상 회복합니다. 자, 그런 내용이 바로 411페이지 혼동의 효과. 혼동이라는 물권의 소멸은 절대적이다. 절대로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혼동을 생기게 한 그 원인이 부존재하거나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었다 등의 행위로 인해서 무효가 됐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혼동 때문에 소멸되었던 그 물권은 원상 복귀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물권법에 있어서 총론을 다 봤습니다. 물권법 총칙. 다음 시간부터는요, 점유권부터 이제 물권 각칙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말 그대로 물권 개개의 특성에 맞는 내용들을 우리 물권법 안에서 다 개별적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규정들을 여러분이 차근차근 정리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부터 점유권을 시작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